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후반에서 고착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은 20대 남성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현재 지지율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원래부터 또 인기가 없는 건지.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지지율이 48% 정도면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자라고 정신승리를 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는데 당장 48%의 지지율로 이 문재인 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건 침소봉대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개오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대선 기간에 우리를 찍지 않았으나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1년의 과정, 뭐 남북 관계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개혁 드라이브를 펼쳐가는 허니문 과정에서 저 알고 보니까 괜찮네. 문재인이라는 사람 보기보다 강단 있는데 문재인 외교까지 잘할지 몰랐네.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 심지어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외교를 망칠 거라고 저주했던 중앙일보의 기사도 지금 생각이 언뜻 나는데요. 여튼 이제 그런 저주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맞춰서 잘 했었고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5.18 행사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언제 텔레비전에서 국가 행사를 지켜보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대통령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즉 선거 때는 문재인을 찍지 않았지만 저 사람 괜찮네라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예. 그것이 이제 80%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이끌어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만 일단은 경제가 어려운 것이 지금도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을 한 것이고 지금의 29.4%는 사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던 20대가 이탈한 것으로 전 보는 게 더 타당한 분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대 남성들은 왜 지금 무슨 불만을 가졌기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나이, 성별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또 반대로 20대 여성들의 지지율은 또 가장 높아요. 이게 젠더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젠더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젠더 이슈라는 것 자체가 네. SNS 활동이 활발하고 좀 밀접해 있는 사람들에겐 주요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론조사를 당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온라인에선 지금 틱톡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설왕설래하지만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페미니즘에 그 영향을 받은 어떤 정책을 펴거나 혹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엇을 했냐고 따지고 놓고 보면 그런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페미니즘 진영으로부터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여혐이라 불려지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 정도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남성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취업률에 놓고 봐도 20대 여성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20대 남성이 밀려나가냐라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남녀 이슈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런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은, 대단해요. 이 젠더 이슈가 말이죠.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페미니즘에 끌려다닌다. 이런 그 지적들이 그야말로 페이지별로 있는 건데,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전 커뮤니티가 지지자들의 이론을 생산하고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데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막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예.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엔 제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경제 문제라고 봐야 하고 비전에 대한 문제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지, 이건 사실은 선거 앞두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20대는 여권의 일종의 어떤 그런 가족과도 같은 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느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김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코어 지지층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대가 갖고 있는 절망감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지 않습니까? IMF 얘기들도 이제 다시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군대를 늦게 간 편입니다. 26살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입대를 하던 해 겨울에 IMF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전 가족들도 이민 가서 살지 않고, 친척들은 다 연로하셔서 은퇴를 한 상태였고 해서, 사실 IMF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그것에 대한 충격을 못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받느라 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자대에 가서 어쩌고 시간이 지나니까 IMF라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제 대학 동기들까지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그랬죠. 돌이켜 보면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그 당시면 그래도 4년제 대학 정도 졸업하면 어디 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전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었는데, 중소기업에 단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나는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통계상으로 70-80% 정도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IMF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강해지고 이런 과정들은 또 이현배 기자의 경제 속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는 사실 취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훈련 이전 경력직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대규모 신입사원 공채는 잘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기업을 뽑는 대기업들은 경쟁률이 한도 없이 높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공무원, 교사 이런 데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서 고시원에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려고 보면 비정규직 일자리들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위 386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이 50대가 지금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게다가 숫자가 많아요. 58년 개띠들이 숫자가 많았다고 하지만 70, 69, 70, 71, 72 이 무렵에도 인구가 100만 명씩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생 이런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인데 43만 명으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단 말이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들은 대략 60만 명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 보니 제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는 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규직의 자리를 가지니 비정규직밖에 자리가 안 나고 비정규직은 위험한 일자리가 주로 많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최근에 계속된 화력발전소의 사고, 구역에서 사고, 이 산재도 이런 산재가 없죠.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러한 뉴스들이 세상을 덮고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라는 절망.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에서 크게 분노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사회를 이젠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가는 건데 그 사회 구성원 기성세대 한 사람이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뭔가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또 제가 20대 때 시절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는 김 PD님은 아마 그때는 민주자유당을 지지하셨었죠? 자유민주당이었나요? 민주자유이지 민주자유당. 예. 아니 민자당을 지지한 건 아니고요. 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창 후보 찍으신 거였습니까? 아니 이해창 씨 지지는 그건 그 전에 YS를 지지했어요. YS. YS를 지지한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았었고. 예. 여하튼 그러다가 이제 DJ는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해창 씨를 지지했는데 그 당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네네. 우적 한 얘기고. 예. 예.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거운동을 하러 가면, 자원봉사를 하러 가면 정말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깡패들한테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1991년 2년 이럴 때 얘기인데 정말 무법천지였어요. 그러고 그럴 때 민주대 반민주의 고도에서 싸웠던 386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핵심 세력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이야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따로 하면 386들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1차적으로 달성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저도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전 이미 기성세대고 사실 월급도 잘 받고 있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지금 20대가 받고 있는 고통, IMF 세대 이후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부의 고시를 치른 사람도 또 입법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보좌진도 의원들도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절감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 곰고 굶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는 저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가 해야 하는 건데요. 해결책은 일자리인가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라고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20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는 50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알고 그런 일을 함께 겪었던 20대, 30대들을 정치권에서 저는 많이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위원회도 하고 청년위원회도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아직 많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로도 잘 열려있지 않고 19대만 해도 김광진이나 장하나 의원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혁혁한 정과들을 세우면서 의정활동들을 잘했던 과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20대, 30대가 모든 것을 스무스하게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잡음도 있었지만 여하튼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20, 30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40대도 얼마 되지 않거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50대이다 보니까 20대와 30대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쇄신하고 20년 집권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차세대 청년 지도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그런 사람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20대를 위한 정책을 20대, 30대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일자리 문제는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책의 결국은 일자리란 결과로 보여져야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예입니다. 지방에 지금 일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 겪느니 베트남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면 훨씬 편하거든요.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력을 어렵게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은 3,500만 원짜리 일자리라도 좋으니 나를 달라.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또 사회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교육 인프라 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그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노조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 본인들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겠죠. 이것이 제2의 제3의 하청 공장을 만들어서 노동자들 착취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 맞는 말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평균 임금이 낮아지면 이게 사실 직업 숙련도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는 특히나 그 지금까지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그 성과들을 노조하고 같이 나누면서 노조와 함께 자랐다는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일자리에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바퀴에서 나사를 돌리는 다른 비정규직들은 절반의 월급으로 하청 직원들은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걸 묵인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함께 있어야겠죠. 어쨌거나 그런 형태의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제2, 제3의 하청업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광주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정말 단비가 되는 거거든요. 8,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돌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동네에 사람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광주라는 한 지역이 광주라는 지역이 나아지고 나면 그런 모델을 우리가 또 군산으로 옮기고 제주로 옮기고 부산으로 옮겨볼 수 있겠죠. 그런 작업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하튼 그런 식의 새로운 발상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도 50대이고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50대라는 겁니다. 정작 그 자리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20대의 목소리는 거기에 담겨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현 정부의 특히나 20대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든 전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요. 그것은 당이 민심을 더 잘 듣고 또 청와대도 행정부도 정책을 만들면서 그 20대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시혜자로 바라보거나 우리가 뭔가를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 불러들여서 함께 작업을 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년 정치를 이렇게 홀대를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잃었다. 이런 반성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2016년 총선 때 김종인 씨 한마디로 그냥 이게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 출신의 김종인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본인이 30대 중반의 국회의원이 돼서 청년 정치를 몸소 체험했던 이해찬 대표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해찬이 지금 나이가 몇인 꼰대인데 그런 짓을 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세종시가 이해찬 의원 혼자 지역구 아닙니까? 예, 세종시에는 16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특별자치시라 그 16명의 시의원이 전부 다 있는데요. 전부 다인데요. 그 16명 중에 8명이 40대 이하고요. 심지어는 28살의 재선 시의원도 있습니다. 재선? 그리고 재선 시의원 지금 28밖에 안 됐어요. 20대 초반부터 그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해찬 의원이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 때 세종시만 중앙당에 건의를 해서 권리당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꿨고 16명 중에 무려 8자리를 경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권리당원들 앞에서 유세도 하고 그 유세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경선 후보들을 다 정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갈이가 이루어져서 60대 장년층도 있지만
40대 이하가 전체 50%를 차지하는 그런 시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도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정치적인 꿈을 키워가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20년 집권이라는 것은 이 민주당 내에서도 세대 교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래요. 이미 2018년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한 바 있다. 이게 뭐 증거가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때 당대표로 출마했던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에 가보면요, 다 50대 이상이 시구의원들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이 세대교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압박해야죠. 사실 정치라는 것은 집단으로 모여서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86 뭐 지금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386들은 1987년 그 민주화운동 시절에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예. 그 실험들은 일부 성공하기도 하고 일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꽃이 피고 있는 건데 그러한 힘의 결집 그리고 정치적인 각성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거거든요.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모아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도 중요하고 저는 뭐 이제 정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정당도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끊임없이 20대 청년들과 소통하는 민주당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도 피하지 말고 저는 뭐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소통하는 모양새를 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 20대 남성들이 그 또 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커뮤니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 정서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실 20대 중에 성평등 반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남성을 완전히 뭐 멸절시켜야 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뭐 설령 그것이 미러링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예전에 여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의 그 미러링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듣고 응답은 할 수 없어도 이렇게 네. 들어주는 식의 소통을 하는 것도 민주당에게 나쁘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20대 지지율 낮아지는 것, 그 20대 입장을 새겨 듣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은 김성회 보좌관님. 뭐 하여간 그 원인을 찾았으니 또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부터 해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겠죠. 네, 좀 압박을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박이야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좀 잘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